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2021년 버전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많은데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네. 많이 올라서 툭 까놓고.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종잣돈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되었고 1억 있으면 진짜 많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1억은 뭐 되게 작죠. 종잣돈을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잣돈이 내가 그래도 한 3억 정도의 이상의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3억. 그러면 그냥 서울과 수도권에 괜찮은 곳, 사실은 서울도 좀 힘들기는 해요.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서 3억 정도 기준 가용자금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무주택자 분들이라고 하니까 내 집 마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입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은 요즘에 임대차 3법 때문에 공실이니까 가격이 좀 세단 말이에요. 당장에 입주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감안하고 그런 즉시 입주 같은 물건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시간이 여유적 게 있다. 당장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갭낀 물건, 만기가 돼서 나중에 내가 들어가 살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실제로 뭐 1억 이상까지 싸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즉시 입주하고 갭낀 물건이 1억 차이가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물건을 좀 골라서 갭 투자와 나중에 향후 실거주를 같이 플러스 시켜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처럼 입주권을 하셔도 되고요. 미리 선정하는 사놓는 거. 예, 그렇죠. 분양권은 전매 제한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여유 자금이 된다라고 하면 입주권, 아니라고 하면 전세 갭낀 물건 같은 거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은 어림도 없는 것 같고요. 청약은 몇 점? 청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8점이거든요. 조금 8점? 올랐을 수도 있겠다. 한 10점 되나 보다. 네. 근데 지름수로는 택도 없잖아요. 네. 요즘 뭐 서울에 좀 괜찮은 곳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60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을 기다려서 내가 정말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당첨이 될 것 같다. 또한 내가 뭐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여러 가지 뭐 내가 자녀가 많은데 이런 특공을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5, 60점대 그 이상인 분들의 리그잖아요. 우리는 낄 수 없는 저가점자, 저는 흔히 똥가점이라고 하는데 똥가점. 그러면 계속 희망 고문인 거예요. 될 거야 라는 희망 고문. 마치 우리가 로또가 안 되는데 계속 사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승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2, 3년 전보다 사실은 수익 구간이 폭이 작아요. 하지만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나면 나중에 향후 저처럼 갈아타기를 계획할 수 있거나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집이 없다고 하면 마냥 희망 고문으로 청약만 기다린다. 청약까지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기회조차 못 잡은 거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 그러죠. 아니 이제 곧 하락이 온다고 하는데 그럼 뭐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앉아있고 청약 그래 나중에 하락이면 청약도 나중에 미분양 죽죽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다 상승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부동산은 당분간은 상승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국제적인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갈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냥 쪼렙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미 많이 상승을 한 걸 봤잖아요, 우리는. 네. 이번 상승장 때. 지금 이걸 잡아? 바로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 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내가 잡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데 하실 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집이 있다면 상승일 때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하락일 때는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거는 감당 가능하니까 산 거예요. 대출 이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러면 하락이 정말 온다고 하더라도 얘를 그냥 지키고 깔고 살면 돼요. 실거주니까. 감당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반등하거나 상승이 되면 그때 가서 팔고 또 좋은 데 가면 돼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뭐 등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걸 우리 지표로 계속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청약은 희망 고문일 수 있다. 가점이 낮다면. 하지만 특공이나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고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특공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그냥 포기하고 집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겠죠. 실거주 아파트 구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엄청 복잡해요. 않죠. 직장 일단 걸려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 교육 걸려있고요. 그렇죠. 중걸님도 대전에서 학군을 보고 막 그렇게 맞아요. 신경을 네. 쓰셨던 것처럼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쪽은 저쪽이야. A라는 지역이야. 근데 나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B나 C 정도밖에 갈 수가 안 없어. 돼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다들 눈높이가 높아 있는 건 네, 맞아요. 높아요. 그래서 네. 낮추는 게 먼저인데 그게 쉽지는 않죠. 낮추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뭐. 낮추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종잣돈에 따라 달릴 것 같아요. 종잣돈이 정말 나는 무주택자고 딱 나는 뭐 1억, 2억밖에 없어. 아니 그보다 더 없어. 라고 하면 자본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 집 마련이 먼저가 사실은 아니라. 저처럼 월세를 살면서 얘를 플러스로 불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뭐 취득, 보유, 양도 여러 가지 세금 규제를 생각하면 쉽지는 않죠. 2주택만 사더라도 벌써 8%의 세금이 나오잖아요. 취득세가. 네.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나는 그래도 계속 굴리겠다 하시면 하셔야죠. 그리고 아파트가 꼭 아니더라도 아파트의 대체 상품인 아파텔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공시가 1억 미만의 그런 빌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셨는데 저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괜찮아요. 아파텔은.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고 얘는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좋거든요. 근데 이 공시가 1억 미만은 약간 그 다주택자들의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이에요. 세금을 피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데 무주택인 분이 이런 걸 하는 건 좀 비추. 그렇죠. 저도 안 하니까. 네, 저도 부담스러워서 안 하니까. 무주택자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니까. 네. 그래서 아파텔은 아파트의 대체 수요자들을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거든요, 얘는. 하지만 나중에 시장 상황이 조금 지금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 아파텔도 아파트보다 밀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뭐 주변 분들은 아파텔 공부하고 투자하고 저도 관심 가보셨잖아요, 갖고. 또 최근에. 최근에 갔죠. 그때 미팅했을 때를 갔다 왔는데 네. 어떤가요? 좋더라고요. 좋아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평수가 공급이 이제 계약 면적이라서 52평이 설정이 되어 있고 전용은 84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아파트에서 전용 면적 84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4평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한 25평 수준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오피스텔이잖아요, 태생이.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 같은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코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들어갔을 때 뭐 그런 서비스 면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의 25평 수준이다. 하지만 전용 84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단순하게 또 그냥 52평이라는 공급 면적만 보고 와 52평이면 엄청 크겠다 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가보니까 뭐 신혼부부 또는 싱글 아이가 뭐 하나 둘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은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도 만났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분들 입주를 했으니까요.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창 막 아파텔에 대한 공부를 하고 했을 때가 11월, 12월 달이었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이제 워밍업을 하고 12월 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역들에 괜찮다는 아파텔들을 다 다녔죠. 스터디원 분들이 다녔을 때 그 당시에 피가 알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9천만 원, 8천만 원 정도였대요. 한 달 조금 지났나? 그때 동안 오른 가격은 피가 이제 1억 5천, 1억 8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새해가 바뀌니까 2억까지도 알랄 기준으로는. 단지의 뭐 막힌 비율 같은 경우에는 피가 뭐 한 8천,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빌라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빌라에 신축 빌라 뭐 이런 거.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네. 빌라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난 밀려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집에 선호도라는 게 있어요. 신축, 구축 아파트인가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그다음에 신축 빌라, 구축 빌라 순일 거잖아요. 노후도 순으로. 그 네 가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결과적으로 수렴하는 거주의 형태는 신축 아파트란 말이에요. 구축 빌라에 사는 사람도 언젠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 구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언젠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 저처럼 신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그냥 계속 쭉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로 수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빌라가 어쨌든 간에 아파트보다 좀 떨어지는 상품은 맞고 시세를 봐도 가격 지수를 봐도 그 상승률이 미비해요. 빌라가. 그래서 예를 들면 KB 시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는 KB 시세가 정확하게 잡히지만 빌라는 안 잡히잖아요. 네. 그 말은 시세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거래가 활발하지도 않고. 그런 거를 할 바에는 이왕이면 구축 아파트, 뭐 신축 빌라는 좋은 입지 같은 데는 좀 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걔는 시세 형성이 어쨌든 한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으니 조금 떨어진 입지의 구축 아파트를 차라리 해라.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고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돈이 충분치 않으면 빌라보다는 구축 아파트 갭이라도 네.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있죠. 나는 이미 빌라로 자가를 살고 있어. 그리고 나는 정말 돈이 안 돼서 빌라밖에 할 수밖에 없어. 난 지금 너무 내 자가가 중요해, 시급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말씀드렸잖아요. 입지가 괜찮은 곳, 수요가 충분히 내 빌라를 받쳐줄 곳, 나중에 내가 팔고 나갈 때 그나마 팔고 나갈 수 있는 곳을 매입하시는 게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방어를 조금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정말 빌라에 대해서 정말 학을 띠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또 신축 빌라를 하면서 처음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의 고생스러운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신축 빌라라고 해서 견고하게 지어지고 아파트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게 흔히 말해서 야매로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빌라 한 번 지어서 올리는데 몇 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3개월 정도 걸리나 보다. 제가 최근에 근데 그 신축 빌라에 들어가 살면은 괜찮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보시라고. 한 1, 2년 정도 된 빌라를 한번 가보시면 어디선가 이상하게 모르게 이렇게 곰팡이 냄새나 약간 그 묵은 냄새가 나거든요. 1, 2년밖에 안 됐는데.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야매로 지었기 때문에 아니게 견고하게 지은 곳도 있지만 제가 본 곳들의 대부분은 그러했다. 경험상 얘기니까 한번 가보시고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하게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분양을 이제 완판 치고 빠지잖아요. 네, 맞아요. 완판 치고 나서부터 급속히 노후화가 시작돼요. 맞아요. 급속히 그 다음 날부터. 노후화가 그 다음 날부터.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방 문이 뭔가 이렇게 발로 푹 찼는데 이렇게 네. 폭 들어간다거나 벽지가 뭐 계속 운다거나 네. 물이 뭔가 계속 이렇게 새는 것 같은 느낌. 아랫집에 막 누수가 생기고 네. 이런 문제들이 신축 빌라에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험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신축 빌라 100채 정도 중에 10채 정도 괜찮은 게 있을까 말까. 그렇죠. 그럼요. 네, 그렇죠. 열채도 많습니다. 저는 다주택자였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이 다주택자 분들이 주로 많이 듣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입싱할 때. 네. 나 같은 6년 차가 이분들 상대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네. 했을 때 생각을 조금 바꾼 게, 저도 다주택자였거든요. 여러분들보다 더 했을 거예요, 아마. 규제가 없던 때에 미친 듯이 사모았으니까. 네, 상가도 했고요. 뭐 주택 여러 채 있었고요. 제가 정리를 한 거는 오로지 보유했을 때 그 부담감. 세금, 대출, 여러 가지 면에서 발이 묶여있는 이 상황, 정부가 원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가 규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정리를, 작은 것들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두 채, 묵직한 걸로 가져가자. 근데 이게 세팅을 해놨다고 해서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가격이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거든요. 상승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았고, 규제를 낸다라는 거는 결국 상승장이 계속 될 거라는 그 반증이잖아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줬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저는 세팅법을 바꿔서 내가 묵직하게 가져가도 분명히 잔잔바리들을 여러 개 한 거랑 얘 갖고 있는 거랑 크게 차이는, 수익률에서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얘가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두 개만 갖고 있는데 자산 증식이 팍 되더라고요.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고 훨씬 무거운데 가벼워요. 제 마음은. 제 머릿속은 가벼워졌어요. 그럼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를 하다가 작년까지는 뭐 법인 투자였죠, 지방에서. 근데 저는 법인도 약간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죄송해요. 여기 법인 투자자분들 많으시겠지만 저의 성향은 그랬습니다. 법인도 안 냈어요, 저는. 안 하셨군요. 아예 안 했어요. 그쪽으로는. 네. 그래서 동생이 법인을 갖고 있었고 사업을 하는 애였기 때문에 뭐 걔가 한다고 했으면 알려줬고 주변에서 하시는 거 봤는데, 저는 주택 외의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징글징글하니까 주택이. 그래서 뭘 할까 했던 게, 최근에는 아파텔 를 하진 않았지만 계속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고, 기존에 제가 경공매로 받았던 상가 같은 거를 좀 더 해볼까 했는데 코로나, 수익률 너무 안 좋아. 그럼 뭐 하지? 하고 이제 계속 세금 공부하고 규제 공부하고 제 거 세팅하고 그 다음 거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요즘 들어오는 거는 토지 투자. 토지요?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그 한이 있잖아요. 기획부동산. 그게 절대농지가 풀리는 그런 사기 수법이었거든요. 언젠가 풀린다라는. 절대농지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평택이었어요. 평택이 땅이 엄청 많잖아요. 절대농지가 평당 20만 원이었는데 얘가 풀리면 100만 원, 200만 원도 간다. 근데 이게 언제 풀릴 줄 알아요? 그런 사기 수법이었어요. 그리고 땅이 뭐 한 10,000평 되는 거를 쪼개서 파는 거였죠. 저희 아버지는 뭐 이쪽 땅 이만큼, 1,000평.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말렸잖아요. 최근에 그 절대농지가 정말 풀릴까에 대한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봤죠. 우리 아버지한테도 알아보라고 했고 어머니한테도 알아보라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주변에 또 중개사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큰아버지가 중개사시거든요. 대부도에서 땅을 하시는데 여쭤봤더니 농업진흥구역이 정말 있다. 절대농지를 중공업 지역으로 풀어주기도 한다. 땅 자체를. 근데 그게 막 계속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때에 팍팍 풀어준다. 이런 구역별로. 그래서 괜찮겠다 하다가 알게 된 지역이 있었고 그 지방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이게 올해 한 3월달 정도면 풀릴 계획이 있다라는 거를 그런 소스를 공무원의 지인을 통해서 알아냈죠. 공무원이 직접 발설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지인분이 그런 소스를 어떻게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죠. 완전히 뭐 풀린 게 아니니까. 3월달을 저는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하려고 계약금 다 준비해놓고 주변을 막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앞에 풀린 곳들은 지금 공장을 짓고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평당 뭐 한 120, 150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살려고 했던 거는 평당 한 30만 원, 한 900평 정도. 어떻게 소문이 들어갔는지 매도인분이 못 팔아, 안 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7년, 8년 이상을 지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분은 팔고 나가시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는지 안 파시겠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부모님 계시는 부산도 그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김해공항 쪽에서 일을 하시고 또 그쪽에서 명지국제신도시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주변에 땅이 엄청 많아요. 그린벨트, 절대농지가.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을 알아보시고 농사를 지으셔라. 비과세를 받자.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방하고 부산은 사이즈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가 본 곳은 소도시였고 이 부산은 어쨌든 간에 대도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절대농지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한 8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가 커지긴 했는데 차라리 농사를 지어서 나중에 아버지가 좀 장기 보유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게 또 그 자기가 거주하는 데에서 너무 벗어나 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부산에서 받으셔라, 사셔라 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계속 아빠랑 엄마랑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텔, 그 다음에 토지 지금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다 재테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요. 그쵸. 다주택자 네, 포지션 맞아요. 중에서도. 주택이 아니니까 훨씬 대출, 세금 면에서 부담이 덜하니까요. 좀 몸을 가볍게 만들고 있는. 네. 만들었죠 이미. 그쵸. 이미 만들었고.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묵직한 물건으로 오히려 정신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는 주택 외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지금 상가, 토지, 그리고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해오라고 하셨잖아요. 네. 채널의 시청자가 그런 분들이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까?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딱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주택 비만이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한 상태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다 비만인데? 비만이에요. 네. 다이어트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저희 한번 올려봐 주시죠. 오랜만에 또 한번 해볼까요? 뭘 해요? 예, 무주택자 0, 1주택자 1, 아, 그거. 다주택자 2. 오늘은 좀 그렇게 한번 수요 조사를 하시는구나. 예,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숫자, 주택 수를 그냥 정확하게 올려봐 주시죠. 뭐 아, 그렇게 나요? 2, 3, 4, 5, 6, 뭐 10도 있고요. 주택 수로 가겠습니다. 주택 수. 뭐 다른 거 오피, 지산 이런 거 다 빼고요. 주택 수로. 주택 수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네요. 0이 없습니다, 우리는. 0이 없네. 예, 완전 적패들. 10이 있습니다. 10. 아, 10. 이야. 멋있는 분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내용은 크게 없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그냥 아이고 짠하다, 아이고 고생했네, 아이고 그러면서 이 영상을 무주택자분들이랑 1주택자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저도 다주택자일 때 주택 한 거를 분양권까지 그냥 포함할게요. 그 당시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 분양권이나 입주권 다 포함하면 제가 주택을 한 20세 정도 했더라고요. 20개. 20개. 20개를 하고 그냥 상가를 매입해서 인테리어에서 팔고 공매로 상가를 받거나 오피스텔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한 대여섯 채 정도를 했고 주택 외 거를.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가 지금 실거주 해놓은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도 정리를 다 하니까 25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지금까지 거쳐간. 네. 그리고 4848한 게? 이제 다 정리를 해서 그 돈으로 상가는 빼놓고 그거는 이제 수익이 나오니까 그걸로 저는 월 수입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고정급. 네. 상가 두 채에서 나오는 게 한 달에 한 300 정도 되니까 그걸로 이제 쓰고 있고 나머지를 다 정리하고 매입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 뭘 할까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죠.